갑시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일부의 창조경제위원회를 시작하는 게 얼마 만인지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일부가 아닌가 지금? 모르겠어요. 2부 생각하고 있니? 아니야, 맞을 거야.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주 주제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한 삶. 버리는 삶. 네. 네. 그리고 아나바다입니다. 아나바다. 추억의 단어죠. 정말. 아나바다. 90년대 금모으기 운동.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떠올려봐야 할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오늘 그래서 약간 절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우리 미니멀리즘 전도사 아키님. 네. 미니멀리스트 아키입니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 그럼 집에 정말 짐이 많이 줄었나요? 네, 엄청 많이 줄었고. 옷만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이제 옷 버리기. 옷 여자는 진짜 버리고 옷만 신발 버려도. 버리고 가방 버리고. 야, 근데 그거 아깝지 않냐?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 신기하게. 팔면 되잖아. 그게 또 하기 싫은 거야. 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즉흥적인데? 아니야. 야, 그거 10,000원 10만 받고 팔았어도. 일단은 그냥 이 미련 같은 거를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 팔기도 싫고 막 하여튼 그래서 옷 버리고 가방 버리고 신발 버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책 버리기. 책은 왜 버렸어? 알라딘에 책은 팔지. 그냥 버리기 힘들어서 알라딘에다 잘했습니다. 알라딘에다 했고 그 다음엔 이제 안 쓰는 뭐 고데기라던가 이런 전자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런 것들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보관하고 쟁여놓게 되잖아요. 이게 물건 버리기 요즘에 서점 가면 책 같은 거 많이 나와 있는데 그쵸, 네네. 물건을 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까? 아니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요. 이거를 이게 내가 안 버리고 있으면 뭐 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일단 버려라. 음.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근 한 1년간 안 쓴 거면은 계속 안 쓸 맞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 저도 맞아. 약간 그런 건 버리자는 주의예요, 사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게 버리다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냉장고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야말로 저장하는 거에 대표적인 물건이잖아. 읽었어. 맞아. 야, 난 그 경지에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뭐 거의 다 외식하거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집 앞에 바로 마트니까 먹고 싶으면 생각나면 바로 와서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또 결심한 다음부터는 냉파라는 단어 아세요? 냉파가 뭔가요? 냉장고 파먹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줄이는 거야. 냉장고에 있는 거를 먼저 다 소비한 다음에 집에서 냉부에 하는 거지. 맞아. 나 혼자서 냉부에 찍는 거야. 어머. 저는 냉장고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요? 딴지마켓에서 파는 맞아. 그 각종 식품류와 냉동식품이 얼마나 많은데 냉장고를 버리다니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게 그런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실천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건 뭐 각자 취향이. 맞아. 진짜 냉장고 때문에 쟁여놓는 식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키한테 공감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저는 냉장고를 큰 걸 사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싸졌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냉장고 너무 커요. 진짜 요새 나오는 거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요새 800리터, 900리터 가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는 클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뭐 신혼집 갈 때도 네. 냉장고 되게 큰 걸로. 뭐 10년 써야 되니까 큰 거 썼는데 나중에 애 키우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맞아. 더 웃긴 건 김치 냉장고가 이제 양문형 냉장고만한 게 나와요. 맞아. 홈쇼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실 그 냉장고 크기를 좀 그래서 그냥 너무 800리터 이런 거 양문형 이건 좀 지양하자라는 주의로 막 설파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왜냐면 이게 사실은 뭔가 조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소비 조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냉장고 큰 거 사게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아 맞아. 그거 커야 뽀대도 나고 막. 최고 식구. 근데 그 840리터 이상 되는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까지 쓰는 집은 기본적으로 집 크기가 30몇 평은 돼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도 큰 걸 원하게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저도 냉장고는 있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악기랑 음. 다르게. 근데 냉장고를 너무 큰 걸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그냥 돼버린 것 같아요. 야, 살림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냉장고가 막 3-4개씩 있잖아요. 맞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건 작은 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작은 것도 아니야. 700리터 정도가. 음. 그러니까 작은 거 왜냐면 큰 냉장고 안에는 진짜 구석구석에 정말 너무 많은 하찮은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아니면은 버리지 못해서 갖고 있는 맞아. 것들이 뭐가 너무 뭐 많아요. 있는지 모르지. 너무 많고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드 디스크 큰 거 아. 왜냐면 내가 아예 그냥 영화나 무슨 컨텐츠를 그냥 쌓아두고 싶다는 의미면 모르겠는데 하드 용량도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리 잘 안 한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맞아. 야동을 굳이 내가 500편을 모아야겠다면 모르겠는데 한 번 보고 야동 그 똑같은 야동 1년 내에 안 볼 것 같으면 지워야지. 아, 몇 그쪽에서도 기가짜리. 버리는 삶. 그렇죠. 그쪽에서도 미니멀리스트. 한 번 보면 버려야 본인은 그런가요? 아니 아닌가 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건 뭐냐면 확실합니다. 영화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냉장고하고 하드디스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록 저장을 하는 게 어떤 자기 취미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스 같은 거 구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향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장 공간이 항상 다다익선이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제한된 데서도 얼마든지 맞아. 알토란 같이 살았거든요. 사실. 저 굉장히 냉장고 하니까 전 냉장고 없이 산 적이 있네요. 어릴 때. 저희 집이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왜 부도가 나면 빨간 딱지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 냉장고나 그런 감 나가는 가전기기나 다 뭐 팔아봤어요. 이런 거를 그 할머니 댁에 다 이렇게 아. 피신시켰어요? 피신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냉장고 없이 살았는데 근데 그때 다행히 겨울이었나? 그래서 왜 베란다실 이런 데 아. 놔두면 차갑잖아요. 좋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놔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동안은 이제 이모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놀러를 오시면은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걸 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모 우리 냉장고 없어. 그래서 제가 해맑게 뭔가 대응을 하니까 이모가 되게 짠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눈빛이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렇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를 가해 없이 여기는. 어. 하여튼 아까 그 미니멀리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또 사람이에요. 아 진짜. 맞습니다. 그 요새 또 그런 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내가 언제 어디서든 캐리어 큰 거 하나에 내가 사는 짐을 다 맞아. 옮겨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느 틈엔가 그 생활 점유 공간에 대한 욕구라던가 아니면 뭔가를 보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말이죠. 맞아요. 뭐 장롱이 됐든 냉장고, 자동차, 집 등등등등등. 그리고 여자분들은 왜 파우치에 맞아. 네. 엄청 많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쟁여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어디 하룻밤만 친구 집에서 잔다 그래도 5만 걸 다 챙겨요. 이러면서 맞아, 엄청 막 맞아. 한침이 그래서 1박 되거든요. 2일 출장 갈 때 여성분들 캐리어는 정말 네. 도라에몽이죠. 아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챙기다가 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 갑작스럽게 한밤을 딴 데서 자게 될 때 보면은 또 없이 그냥 잘 언제? 살아요. 없이 잘 살아요. 진짜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너무 뭔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맞아.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되게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다 요새는 다 이 정도 크게 사지 않나라고 하면서 사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냉장고 다시 냉장고로 돌아왔는데 800리터 중반대 양문형 냉장고 진짜 비싼 거 150 이상 기본으로 가면서 한 200 이렇게 해요. 근데 좀 작은 사이즈 사면 또 한 100만 원 안쪽으로도 사거든. 하여튼 모든 이게 큼 이렇게 가면서 하여튼 마냥 좋지만 않을 수 있다. 네. 요거를 일종의 인트로로 한번 얘기를 다뤄서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군요. 네. 아키님. 냉장고 버릴 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대신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미니멀리즘과 더불어 아나바다의 아껴쓰기 분야를 한번. 네. 미니멀리즘이든 아나바다든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자원이 유한하다는 현실 안에서 네. 자원 내지는 우리의 공간 내지는 뭐 여건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지구의 자원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친환경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껴 쓰기 첫 번째.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가 감면된대요.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작년 자동차세 이제 얼마 전에 냈죠? 두 달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카카오페이가 돼가지고 맞아. 개값 노렸다고 어머. 세금을 카카오페이로 낼 수 있는 대박이다. 회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납부 시스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 6월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그러니까 1년에 2번 내는 거예요. 반 쪼개가지고 연납 신청 기간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1월에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이것도 돈이 많아야. 근데 10% 정도면은 굉장히 좀 그쵸. 모이면은 큰 할만하죠. 금액 왜냐면 아닌가요? 이 돈은 10% 저기 그 계좌에 저장해 놓는다고 10% 이자가 붙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자동차세가 얼마인데요? 자동차세는 저기 배기량별로 지금은 우리나라는 현행 배기량 CC별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것도 꽤 큽니다. 일단 경차는 면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준중형급 이제 1599cc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28만 원인가? 야. 25만 원인가 8만 원 정도였고 이게 cc가 거의 거진 3000cc급으로 가면 이제 50 얼마가 되죠. 그러면 10% 크네요. 크죠? 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평균 기름값이 한 번 나온다. 다운받을 수 있죠. 다운받을 수 있대. 야동을 다운받을 수 있죠.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연말정산 기간에 달라진 점을 체크해보자. 네,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갔다. 이것만 읽으면 우리나라 말인지 잘 몰라요. 분석해봐야 돼요. 하여튼 이제 더럽게 어려워 말이. 근로소득만 있는, 일에서 번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의 인적 공제, 부양가족,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으면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 그러니까 연간 총 버는 돈이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갔다. 네, 연봉이 333만 원에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내가 부양가족이라고 올릴 수 있는 사람의 그 부양가족이 되려면의 조건이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봉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로만 해도 부양가족에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양가족, 그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아니죠. 333만 원이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이제는 지금 500만 된다는 원이면 거죠. 된다. 이거죠. 한 달에 한 알바로 한 30만 원 버는 집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네. 그분도 그냥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부양가족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달에 대략 40만 원 정도만 버는 사람도 네.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소득 공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금 공제. 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내가 뭐 아내라고 너무 저기 하지 맙시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정규직으로 메인 소득이 되고 네.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집에서 뭐 이제 가사와 네. 육아를 전담하면서 소일거리로 연봉 한 500만 원 정도 네. 번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돈을 더 많이 썼으면 그 전에보다. 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쓰면 많이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연봉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됐는데요.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을 넘는 경우에도 120만 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럽네요. 네. 그렇죠. 나는 여기서 연봉 7천만 보이는 거죠. 네. 네. 연봉 7천이면은 대략 세전이 한 달에 600 정도니까 세금을 다 떼도 400 중반 이상은 받겠네요.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돈에 대해서죠. 네. 1,500만 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오. 그러니까 1,500까지는 그냥 100% 소득공제 해준다는 야, 겁니다. 이거 좋은데요? 네.
투자할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돈이 있어야 아끼는 거네. 미리 돈 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싶을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듭니다. 그 증세 없는 복제하시더라고.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를 제공하고요.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아키 네. 작년 연말정산 네. 토했습니까? 더 받았습니까? 퉁쳤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별다른 금액도 없고 뭐 나가는 것도 없고 얘기도 그러면 없고. 퉁쳐진 거예요? 그거는 저기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아, 내가 플러스인지 왜냐면 그 월급에 묻어 나오거든. 만약에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월급에 묻어 나와요? 아마 그러면은 그랬을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면 월급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하고 아. 나오죠. 그러면은 나는 조금 그렇지. 조금 더 받았죠. 조금 더 받았어. 저도 조금 더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런가요? 응. 넌 모르지.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실제로 성실한 직장인인 제 친구와 같은 경우엔 작년에 200토 했고 재작년에 100토 했어요. 작년에 정말 토하는 경우 많아가지고. 작년에 제 친구 200토 했어요. 왜? 연봉이 뭐 한 5천 수준 정도 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연봉 200토 하는데 그게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분이 나쁘잖아. 얘는 일시불로 내고 싶은 거야 그냥 200을 다. 그냥 왜냐면 맨날 한 달에 석 달 동안 나눠서 70만 원씩 떼고 나와봐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가 좀 됐으니까. 이야 통이 크시다. 200은 그냥 한꺼번에 떼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3개월 이제 할부납입이 네.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더 웃긴 건 그게 강제상이야. 왜? 나는 한 어이없다. 번에 내고 싶어도 세 번에 쪼개서 아니 세금을 내 마음대로 낼 자유도 없는 거야? 대박. 몰라 배려가 지나쳤나 봐. 개말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말이죠. 돈을 연봉이 5천이면 200 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떼는 돈이 기본적으로 특히나 셀러리맨들은 알잖아요. 그 우리 세금의 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다 떼고 그런 경우는 저기 사실상 부양 가족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부모님 쪽에 이제 들은 돈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게 잡히지 않은 거죠. 맞아. 공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뭐 자기가 다 돈을 안 쓰고 막 이렇게 쟁인 게 아닌데. 맞아. 하여튼 근데 이 원천징수의 마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장기적으로 세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슈퍼스타 K에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그러지 공약하겠습니다. 예. 말고 네가 세무사가 돼가지고 그냥 나를 나중에 세무사 저기 사무장으로 써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잘할 것 같아 진짜. 난 진짜 잘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손님들 많이 끌어올 수 있어.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가스요금. 가스.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9% 인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구당 월 3,500원 정도의 가스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졸라 반가운 소식이네요. 3,500원. 유가 하락 때문이래요. 사실은. 원료비 연동제가 이제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그러니까 원료비 변동을 2개월마다 체크하는데 뭐 전달에 이제 전 산정 기간에 대비해서 변동률이 이제 3% 이상 오르거나 3%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반영을 한대요. 야, 그러면 3% 안쪽으로 이렇게 변동하면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네. 그렇지. 가스비 절약법은요. 그 주거 환경 단열 상태 보일러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풍이 있는 좀 오래된 주택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아파트는 앞뒤로 발코니가 있고 위아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차이탄이 제일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1층이나 제일 위층 같은 경우에는 더 춥다고 하대요. 네네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선호하게 된 게 큽니다. 옛날에 이제 아파트로 대거 많이 가고 싶어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하나, 관리. 뭐 마당 있는 집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효과죠. 단열 효과. 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외출하거나 그다지 춥지 않을 때는 난방을 꺼놓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방에 온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일러 켜면 금방 따뜻해져요. 좋다. 이건 맞습니다. 외풍이 상대적으로 센 단독주택은 난방 꺼놓으면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있어요. 맞아. 방 안이 금방 식고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특히 다세대 이런 거 밖에 보일러가 있는 데는 진짜 동파 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약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3-4시간마다 2-30분씩은 그냥 틀어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추워. 집의 평수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넓어지면요.
그냥 새는 관리비라든가 보일러 맞아요, 값이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맞아. 지평소에 대비해서도 효율적인 보일러 작동법. 집이 크면은 사실 방별로 따로 돌리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집이 작을수록 온도를 최대한 높게 설정해 놓으면 좋다고 해요. 아. 방이 작으면 배관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금방 식어요. 아. 그래서 최대한 이빠이 한 번에 그냥 세게 틀어놓고 따뜻해지면 온도에 맞춰서 열을 유지시켜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용하다 이거. 그래서 집이 넓고 방이 여러 개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에 분배기를 잠그는 건 난방기 절약에. 그래서 옷방 같은 건 안 틀어도 되잖아요. 그럴 때 왜 본가 같은 데 가보면은 어. 안 트는 방에 가면 얼마나 맞아, 추운지. 그렇지. 여기만 공기가 달라. 네. 반면 원룸이나 방이 한두 개인 보통 우리 직원분들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죠. 집은 분배기를 잠그게 되면 보일러가 점화를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아. 이런 거 있겠습니다. 아 정말 집도 유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 아끼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휴대폰 요금 정말. 요거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단말기 사용하신 분들 네. 요새 많습니다. 그쵸. 옛날처럼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게 된 게 크고요. 그 경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좀 됐어요. 다 성능들이.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2년 후에도 바로바로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꾸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코코아 같은. 그거 바꿨잖아 그때. 2년 약정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는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오. 네,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www.단말기자급제.한국 이거 뭐야? 검색하셔도 돼요.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해가지고 자기 단말기 식별번호 입력하면 해당 여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키는 지금 어떤 종류의 핸드폰을? 저는 6S입니다. 네, 6S 바꾼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나오자마자 그 당일날 그 전에 못 개통했어요. 썼었죠? 네, 그 전에는 5S. 2년 지났었어요? 네. 되게 나오자마자 금방금방 예, 딱 예. 했었나 보다. 저는 이제 제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 6 플러스이기 때문에 1년 3개월 차로 가고 있죠. 야, 그때 생각나요. 바꾸고 딱 나서 네. 제가 아마도 아이폰 6 플러스 64기가를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구입한 사람일 가능성이 지방에서 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지방 출장 갔을 때 그때 대란 났을 때였어요. 16기가밖에 없고 64기가 아무데도 없을 때 서울에도 맞아, 없고 맞아. 제가 해운대 출장 때 혹시나 해서 들어갔던 그 U 플러스 대리점에 두 대가 있습니다. 어머. 6 플러스 한 대, 6 한 대가 64기가 바로 호갱이 됐죠. 단톡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아이폰이라서 덜 할 거예요. 빨리 바꾸면요, 뭐가 좋냐면 나올 때 초창기에 그거를 그 얼리 어답터가 되면 뭐가 좋냐면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2년 약정을 금방 채울 수 있어요. 맞아.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세븐 나오면 살 거예요? 고민해보고. 왜냐하면 이 고민의 요소는 또 뭐가 있냐면 S들이 좀 잘 나오니까 맞아, 나도 맞아. 이제 좀 S 붙은 거. 나도 원래 예전에 4S 썼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잠깐 썼지만 세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1년 더 쓸 용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살 먹어봐서 시간 가는 게 더 빨리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2년 약정에서 할부 이제 1년 3개월 한 거예요. 올해 끝나요 이제 올해 11월. 오, 네. 진짜 빨리 가. 야, 진짜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 사실 나 한 군데만 약간 찍혀서 그런데 이거 2년 채우고 팔면은 돈 꽤 받거든. 그럼 그거 못해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플러스니까 또. 네, 잠깐 샜지만 또 금방 돌아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런가 하면 슈퍼리치들의 절약 방법을 알아야 되니 우리가? 야, 슈퍼리치가 왜 절약을 해? 이 사람들이 절약하면 내가 뭐 예로부터 있는 놈들이 더 했어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있는 놈이 됐겠지만 네. 이 부분에선 참 별로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요. 네. 슈퍼리치들이 세금을 절약할수록 저희 같은 원청 징수자들이 좆대죠. 좋대죠. 네. 부자가 참.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거 절세라고 하죠. 그렇죠. 탈세나 조세 회피는 아니죠. 그거는 세금을 도둑질하는 버진 거고요. 아일랜드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이러한 절세법 중에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지만 엄연한 꼼수로 보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그 허점이겠죠. 요즘 재산 대물림 방법의 트렌드가 상속보단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물려주는 것보다 맞아.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게 더 세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증여세 관련 세금 공제액이 성인 자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는 건 세금을 안 내. 미성년 자녀 1,500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도 증여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성년한테 주는 게 더 많군요. 기업들의 절세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몇 그렇겠죠. 명이 붙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 이제 세제법을 이제 관할하는 사람들과 대기업 이 법무팀의 그 세무 이쪽 팀의 이제 싸움은 정말 대부분 하지만 S그룹이 이기죠. 그렇죠. 이기죠. 네.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죠. 따라하죠. 네. 이들이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미성년자 막 요새 많이 나오잖아. 뭐 미성년자 주식 보유 현황 이런 거. 맞아. 뭐 1위 누구 그러면서. 네. 그래서 뭐 현행 세법상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하면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하지만 3대로 상속증여를 하면 세금을 2번 내서 손해. 그래서 그냥 한 세대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잖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물려주면 아들한테 물려줄 때보다 30%의 가산세를 매기고는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어쨌든 상속세를 2번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한 대를 건너뛰어서 주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창업주가 3대 손자 그 미성년 애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죠 요새. 그 외에 탈세에 나름 지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탈세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요새 그런 거 아주 대표적인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큰 그룹,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룹이라고 쳤을 때 뭐 부품을 조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관장하는 신규 법인을 차려요. 네. 그리고 상장 전에 그 주식을 몰빵을 해주죠. 그러면 주식 가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별로 많이 안 냅니다.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일감을 존나 몰아줘요. 그 대기업에서 하는 그 모든 일감을 다 그걸로 몰빵을 하면 매출이 미친 듯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상장을 해서 뻥 튀깁니다. 주식이. 가치가 엄청나지죠. 그러면 그 어쨌든 늘어난 가치만큼은 그냥 자기 돈이 되는 거죠. 상속이 아니라 가치가 낮았을 때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맞아.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네, 엄청 많아요. 네. 뭐 그지 같은 땅 사놓고 거기다 공장 짓거나. 옛날에 모 연예인이 그 무슨 빈티지 쇼핑몰 같은 걸 차렸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상속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컵 하나를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예요. 이분도 어떤 분 생각나지만 아픔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이분이 이름 참 재밌네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 원래 좋아해?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한눈에 반했어요. 경제학자이자 지속가능발전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뽑히는 컬럼비아 교수 제프리 섹스 교수가 이번에 미스터 섹스겠죠? 미스터 섹스. 네. 제프리 섹스. 미스터 섹스. 하지만 그 스펠은 아닐 거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요. 야, 우리 너무 이런 걸로 취직되면 고딩 같잖아. 2050년이면 96억 명의 인구를 지탱하기 나 위해.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 홀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2050년이 되면요, 이 제프리 교수님이 96억 명의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3배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한 명이 쓰는 자원이 지금보다 3배가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인구가 늘어난 상태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지구의 자원은 고가 상태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원이 채굴되고 생산과 소비를 거쳐 폐기되는 짧은 주기의 단선형 경제에서 벗어나서 오래 쓸 수 있는 순환 경제를 하자는 거예요. 정말 근데 굉장히 두 개가 나눠서 가네요. 지금 스파 브랜드 굉장히 핫하고 행해지는 것도 있고 순환 경제도 미친 듯이 지금 새로 살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작금의 저유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진짜 그렇네. 지금 한정적인 자원을 서로 경쟁적으로 팔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건데 가격이 싼 맛에 요새 유가도 싼데 뭐 그냥 배기량 좀 높은 자동차 끌어도 그렇게 유지 별로 안 들잖아. 진짜 단기적으로 기름값 싼데 뭐 이래버리면요. 그냥 지금 사실은 공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 유가가 완전 바닥을 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래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파는 놈들이 생기니까 약간 확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기존 원유 생산 국가들이. 근데 셰일가스는 그냥 땅바닥에서 석유 뽑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채굴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좀만 가격을 다운시켜도 얘네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걸 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전통의 원유 생산 국가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단가를 다운시킨 거지. 그 네. 얘네 생산 그 채굴성을 떨어뜨리면은 채산성을 떨어뜨리면 지네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약간 치킨 게임을 한 거야. 아. 확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얘네가 계속 버텨. 그런데 버텨. 이 원유 생산 전통의 원유 생산 국가들은 사실 이 석유 판돈이 자기의 수입의 거의 다야.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값이 30%만 내려가도 얘네가 쓸 수 있는 돈의 30%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더 많이 파서 더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지금 미친 하락이 되는 거죠. 이 치킨 게임의 끝이 지금 사실 우리 뭐 갑자기 지구의 석유가 예전보다 뭐 2배가 더 발견돼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하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많이 쓴 쪽으로 가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공멸이네요. 네, 실제로 지금 그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처럼 그 원유 수출이 굉장히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완전 난리 났어요 지금. 얘들은 지금 그럼 얘들이 좀 참아야 되잖아. 좀 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이제. 돈이 너무 음. 없어서 나라에. 그래서 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잘못된 노선에 빠져들었네. 네. 어떡해. 이게 이러다가 뭐 금세 다시 그 예전보다 더 이상의 유가로 튀는 것도 뭐 언제든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네. 뭐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 네. 근데 지속 가능하면 자꾸 MB가 가도. 그래서 하여튼 요런 아나바다 네. 중에서도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운동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가게 진짜로 네. 주변에서 잘 볼 수 맞아. 있죠. 요새 예전보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이 아름다운 가게 이용해 보신 분? 저 이용해 봤어요. 그래 어때요? 아름다운 가게 여기 우리 앞에 보면 책 파는 곳 있는 거 아세요? 그건 알아요. 네네. 그쪽. 나 이용해 봤는데 그거 아름다운 가게예요? 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산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제 여자친구분이 거기서 기억난다. 친구 생일 선물로 장난이 좀 섞여 있었죠.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요. 네. 그 대통령의 시간. 아 진짜? 그래서 그거 선물로 받았다고 굉장히. 네, 대통령의 시간 중고로 사가지고 친구분한테 드렸어요. 굉장히. 맞다. 거기가 아름다운 가게였지. 저도 거기 네. 이용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저희 동네에 있어가지고 뭐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냥 그러기도 하고 그 옛날에 우리 카페에서 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네.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고 물건의 재사용을 통해서 이제 나눔 활동, 환경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아까 전에 그 아키가 옷 같은 거 버리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 전화해서 말하면은 수거도 하로 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 요즘에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아, 옷 주는 네네. 것도 있고 아름다운 네네. 가게도 있는데 근데 제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들이 아니 일단 드리고 봐야 돼. 괜히 이게 되려 내가 필요 없는 옷을 드리고 있는 건가? 그거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야 왜? 버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그 천을 재활용할 어. 수도 있잖아. 리폼 가능. 맞아. 그럴 수 있네. 맞아.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래서 생산할 때도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소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대요. 네, 그런 거 보내도 됩니다.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소비 의식 문화의 변화. 음. 그래서 소비를 위한 소비를 지향하고. 근데 이거 정말 아까 의류 얘기했잖아. 스파 브랜드 되고. 네.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옷 입으로 더. 맞아. 입으로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그리고 스파 브랜드 뭐 50% 세일해. 사야죠. 가야 돼. 근데 갔어. 내가 이걸 필요해서 갔어. 근데 저게 50% 세일하는데 예뻐. 그래서 사는 거야. 그 보통 저 같은 여성의 논리 구조는 사고 구조는 이렇습니다. 50% 세일한다. 그럼 일단 가보자. 간다. 세일을 하니까 무조건 뭐 하나는 건져야 돼. 맞아. 이렇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거 거기서부터 삽니다. 보물 찾기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럴 때 예쁜 옷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초창기에 예쁜 걸 사람들이 또 다 사갔을 가능성이 있고 맞아. 좀만 늦으면. 근데 이미 그리고 50% 세일 품목 자체가 그런 건데 이미 갔잖아. 그럼 난 맞아. 발굴을 해야 돼 하나라도. 발굴해야죠. 내가 헛품을 팔 순 없다. 석유 파듯이 팝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에 반해서 이런 333 운동이라는 거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뭔가요? 그래서
333 운동이 뭐냐면은 한 시즌 있잖아요. 네. 계절을 4개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한 시즌당 33가지 아이템으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 가방, 외투, 상의, 하의, 신발 이런 거 33가지 아이템으로만 정해놓고 이거 안에서 이제 코디를 맞춰가면서 옷을 입는 거죠. 나는 오히려 옷은 난 사야 돼.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한 계절에 옷은 많지만 33가지 안에서 해결되거든요. 맞아. 우리 맨날 입는 것만 입고 그러니까. 입었던 것만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33가지 아이템을 우리 날 수 있어. 그 뽕을 뽑는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하나만 무슨 단번 신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뽕을 뽑아서 옷을 보내줄 때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 너와 함께한 너 시간들 다 했다. 네 많았다. 역할을. 그래 넌 다 했어. 오히려 내가 널 괴롭혔어.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네. 내가 얘를 사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린다고 생각해요. 빌리는 값을 지불한다고. 그러면은 되게 버리기도 쉽고 구매할 그치, 때도 그치. 좀 더 생각해서 물건을 살 근데 수가 이거 있거든요. 미니멀리스트도 얘기 들어보면 좀 여유가 돼야 돼. 누가 그 돈을 주고 빌려 그거를 산다고 생각해야지. 산다면 팔아야지. 그러지 맙시다. 네. 그 아나바다야 그것도. 그다음에 생산 공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 최소화하고. 네. 이거 다품종 소량 생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거죠. 사회 시간에 미래 사회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요새는 사실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봐야죠. 아휴 참 그렇답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있는데 쓰임을 위한 소비재에 그치지 않고 구매자의 의식 변화를 통한. 근데 구매자의 의식 변화도 의식 변화인데 사실 그 기업들이 마케팅을 잘합니다. 이제 이 얼마나 사람 잘해. 이제 얘네들도 고수야. 맞아. 이제 그 일종의 그 이제 시장 경제와 그 자본주의가 굉장히 고단수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아주 홀려. 난 진짜 이마트 한번 가면 진짜 눈이 팽팽 돌아가. 분명히 뭔가 집에 있는 것 같은데도 또 사고 싶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짝 다뤘는데 공유 경제가 네, 또 아나바다로 그렇습니다. 대표될 수 있겠죠.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대표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르게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것을 공유 사무실 임대 사업 뜨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침실만 각자 사용하는 거는 쉐어하우스 개념은 사실은 저기 북미권이나 거기선 좀 그 흔하죠.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흔했죠. 이미 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런던 집값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들 재밌는 것들 많아요. 어떤가요? 런던 국회의원인가 시의원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보트에 살아. 그 요트 요트에? 작은 거에서 숙식을 다 해결해. 집값이 비싸서. 그리고 어떤 이거는 행위 좀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살았대. 그리고 진짜요? 진짜 웃긴 게 런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스페인에선가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 나 그거 봤어요. 기자였던 것 같은데. 집값보다 비행값 싸. 그래서 매일 뭐 정말로 한 9시간 이렇게를 출퇴근 시간에 대박이다.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약간 그러니까 오바다. 어쨌든 그 정도 비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네, 그래서 뭐 호주 같은 데도 보면은 거실을 막 여러 개로 맞아. 커튼 쳐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2007년도 무렵에 거기 그 캐나다 가 있을 때도 도시에서 그냥 그 방 하나씩 쓰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저도 그렇게 썼었고. 그런 쉐어하우스 개념도 있고 사무실 공유가 또 요새는 주목받고 있고. 네. 사무실을 공유할 서비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코워킹 스페이스, 무점포 사업 사무실, 비즈니스 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게 불리는데 뭐 대표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대부분 이건 지금 외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뭐 이미 사무실까지 공유하고 있고 공유경제 우리 다뤘던 것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버, 뭐 그쵸. 에어비앤비, 뭐 하여튼 많습니다. 네, 소카 뭐 이런 것도 소카. 있고. 소카 이용 많이 하는 저기 우리 직원도 있어요. 사무실 내에. 누구요? 퍼그맨. 그래요? 네, 퍼그맨이 소카. 데이트할 때? 뭔가 잠깐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네, 되니까. 저 아는 오빠도 보니까 맨날 그냥 버스 여자친구랑 타기 싫어가지고 소카 그냥 잠시 빌려가지고 네.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 익숙해지면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편해. 네, 그 저희 그 대학로에 저희 그 회사차가 주차돼 있는 주차장에 소카 항상 주차돼 있습니다. 거기가 소카 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출장 가서 소카를 이용할 뻔했는데 그 잘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렌트를 했었죠. 우버는 이용해 보신 분 있어요? 나는 소카만 이용해. 그래요? 소카는 아키가 운전해요? 아니 나는 운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표정이. 운전.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 운전하는 왜 꼭 남자만이랑 놀겠어? 아니 내가 면허가 일종 보통인데 오. 운전을 못해. 트럭밖에 땄어요? 몰아본 적이 없어. 근데 연습하면 금방 해요. 내가 기어 변수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아, 매력적인데 되게. 트럭 하나 사줘주세요. 포터 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 트랜스포머 같은 데서 수리하는 녀석. 그 섹시한 녀석. 메간 폭스. 메간 폭스 언니. 유후. 다음 프리마켓. 핫하죠. FRE가 아니라는 점. 네. 그쵸. FLEA라는 거. 네, 플리. 플리마켓. 홍대 앞, 경리단길, 서촌 등 젊은 사람들이 북적이 된 동네에서 프리마켓 항상 요새 있어요. 중고물품 사고 파는, 교환하는 장터를 뜻하는 플리마켓.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요새 뜨고 있는 프리마켓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인다거나 소통하는 문화공간. 네. 문화공간 느낌이 강하죠. 문화공간 느낌도 강하고 그리고 그 수공예 작품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플리마켓에서 선보여서 유명해져가지고 가게까지 여는 그런 것들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왜 네. 소비 트렌드에서 저번 시간이었군요. 그 소비 트렌드에서 왜 평범해 보이나 비범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소비에도 맞닿는 것 놈코어. 같아요. 그렇죠. 놈코어. 놈코어에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왜냐면 맞아요. 수제고 네. 대량 생산이 아니고 네. 사면 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베이커리로 있잖아요. 마카롱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되게 가게 차려고 유명해진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된 영국 런던의 포토벨로 마켓 여기 유명하대요.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드 클리냥크루. 이건 뭐 불어 발음을 하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부르르. 방구? 부르르? 일본 도쿄의 요요기 공원 벼룩시장 등이 세계적인 관광 공소로 꼽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플리마켓도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창작품이나 수공예품을 파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농수축산물. 왜 이렇게 어려워? 농수축산물. 이거 농수축산물이 아니라 보통 농축수산물이라고 하지 않나? 농수축산물. 저는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 마켓. 이거 우리 네. 대학로 앞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름 뭐죠? 네, 기억이 안 네, 네, 난다. 네. 그 마르쉐. 마르쉐 맞아. 음. 그래서 때문에 우리나라 플리마켓은 오히려 프리마켓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롭다. 네, 그래서 새로 오픈한 편집샵이나 카페, 갤러리 등에서 팝업 스타일로 플리마켓을 여는가 하면 유명인이 주최해서 셀러를 모으고 수익금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등 그런 거 많고 이런 건 좀 자생적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벼룩시장 같은 거 열기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서구권이랑 좀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널따란 땅에 그냥 단독주택이 마당 있는 집이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냥 마당 앞에 깔아놓고 그냥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는 굳이 하려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해야 돼. 옛날에 진짜 로망이 있었어요. 왜 미국 동화책 이런 거 읽으면은 걔네들은 꼭 그 플리마켓을 그 주차장에서 열고 그 직접 짠 레몬 주스, 레모네이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그거 팔고. 그래. 맞아. 계산책 시키는 걸로 뭐 용돈 벌고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가 안 나오는 건 착오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착오를 내놓으라고. 근데 이거 지역 공동체적 입장에서는 진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하라고. 괜히 막 아파트값 올리자고 담합하려고 막 현수막 걸지 말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그 경제적 이유 때문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맞아. 지역 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백화점이 많고 쇼핑몰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데가 들어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좀 열리는 정말 문화공간이나 혹은 소통공간이 있는 곳이야말로 사람들 발길이 끌죠. 그쵸. 이거는 진짜로 특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 한마디도 더 하게 되고 뭔가 그쵸. 사람들이랑. 근데 이게 또 마냥 긍정적이면 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유행을 따라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플리마켓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 그냥 한번 열고 그냥 자빠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냥 판매자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정기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유럽의 플리마켓이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시키려면 우리 색깔을 좀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하고 그냥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그냥 그런 어떤 바탕이나 토대 없이 그냥 확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로 지금 약간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아까 농커 이런 것처럼 인스타 이런 거 그치, 유행하니까 해보자. 그래서 많이 생겨가지고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몰려다 보니까 혹은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하고 네. 이게 돈 되니까 그냥 차려놓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맞아. 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거 하는 데가 많기도 할 건데 더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왜냐하면 그런 공통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사는 한 32평 정도 되나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되게 많아서 그 안에서 플리마켓을 열거나 벼룩시장을 열면 집 구조가 똑같잖아. 집 넓이도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교환이나 사고 팔이 이루어질 수 있죠. 맞아. 왜냐하면 아파트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지만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켓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문화적인 플리마켓이 많은데 네네네. 훌쩍 기자님이 말하는 건 좀 더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일 수 있죠. 어차피 그 집 거실이나 우리 집 거실이랑 생긴 게 똑같으면 그쵸. 그 집에 어울리는 건 우리 집에도 어울리는 거야. 맞아. 대신 너무 익숙해서 질리면 팔고 싶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거를 교환하면서 하면은 각자의 이익을 취할 수 있죠. 특히 육아용품 같은 거. 그럼요. 네.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공유 경제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아파트 그 옛날에 저희도 다뤘지만 애기들 장난감 대여하는 샵 같은 것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한번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홍대암 예술시장 어쨌든 여기가 제일 핫한 공간 중 하나인데 저 맞아요. 홍대암 예술시장 프리마켓은 창작자들과 시민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자생 예술시장. 그러니까 같은 프리마켓이지만 홍대암 예술시장은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의 메리트.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역의 특색을 대변한다거나 나타낼 수 있는 뭐랄까요 개성이 좀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거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 너도 나도 예술 막이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 특색에 살려서. 야 여기는 진짜 오래됐네요. 2002년 6월에 처음 열렸다. 하긴 생각해보면 홍대 놀이터에서 뭐 팔고 네. 이랬던 거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자생을 해가지고 10몇 년을 이어져 내려왔으면 뭐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다양한 물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큰 장점인데 매회 50명 이상의 셀러가 참석한다고. 그리고 인디 뭐 공연 이런 거 자연스럽게 붙잖아요. 홍대에서는 뭐 버스킹도 하고 막 근처에서 국제적 관광 문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대암 예술시장은요 3월에서 11월까지만 한다고 해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 홍익 어린이공원 홍대암 놀이터. 그쵸. 홍대 네. 놀이터. 그래서 올해 홍대암 예술시장의 프리마켓 주제는 모이다 있다. 시옷 받침에 있다. 이으다 할 때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프리마켓의 가치를 널리 확대하여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는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봤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뭔가 팔찌 이런 거 많이 팔고 네네. 약간 그림 같은 것도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아키께서 아키양이 세종 예술시장 쏘쏘 이거 나는 힘들게 하는 발음이네. 쏘쏘. 네, 소개해 주시죠.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에서 열리는 세종예술시장 쏘쏘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모토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플리마켓입니다. 독립출판물, 드로잉, 일러스트, 디자인 소품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타 플리마켓과 다른 점은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독립잡지. 네, 또 누가 잡지. 또 생각나네요. 아, 그렇네요. 네, 꼬꼬아? 악필의 주인공. 네. 꼬꼬아. 간단히 구입만 하고 떠나는 곳이 아닌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따로 의자를 구비하는 점도 이색적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여름 동안에는 휴장하지만 신선해지는 가을부터는 매주 토요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네네. 이게 여기는 또 9월 5일에서 11월 7일까지 했어요. 가을에만 딱 하네요. 네,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1년 내내 혹은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예술적인. 예술이나 혹은 뭐 문화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 좀 서울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리마켓들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문화예술과 그쵸, 관련된. 그러네. 그 밑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만 서촌 예술시장 같은 경우도 서촌 아티온 갤러리에서 주최하는데 이것도 약간 문화예술 쪽이나 뭐 여기는 좀 이제 인테리어적인 거. 그래서 뭐 온라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여기는 그래도 매주 주말합니다. 그래요? 네, 서촌 아티온 갤러리 주차장에서 하고. 그리고 또 아마 서울시였나 아니면 마포구였나에서 했던 건데 네.
그 서울 밤도깨비 시장이라고 아. 네, 강변에서 맞아. 여름에 이루어졌나? 음. 그런 시장도 있던데 그거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네. 저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50 네, 서울 50. 프리마켓 패션 저널리스트하고 패션지 편집장이나 아트 디렉터가 한 뜻으로 뭉쳐 4년째 이어가는 프리마켓인데 수익금의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그래서 50 네네네. 프리마켓인가 봐요. 그런 저기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왜 해외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관광 명소도 이렇게 찍고 다니는 것도 물론 선호하는데 로컬 시장 가는 게 되게 매력 있거든요. 너무 재밌죠 그거. 그 로컬 시장, 그러니까 관광객들 가는 시장 말고 음. 정말 그 주민들이 가는 시장들 가면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결국은 생활에서 나오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하고 떨어진 건 사실 문화가 아니잖아요. 음.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모습,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어떤 양식들이 다 문화인 건데 아 그렇죠. 그 로컬 시장에 가면 또 로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 그 관광객 입맛에 맞춘 음식이 아니라 레알. 그렇죠. 그래야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그 약간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 생활인처럼 다니는 공간을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게 여행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 명소를 이렇게 보면 다니는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네. 일정을 마련해 놓고 정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동대문에 장 보러 가는 거 마냥 남대문 시장 가는 거 마냥 네. 그런 그런. 진짜 로컬 시장을 가고 그냥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하긴 동대문 남대문 시장도 이제는 로컬 시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거기는 동남아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거기 외국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병동시장 이런 데. 그러니까 좀 그런 데 가보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태국 마켓 출장 갔을 때도 느낀 건데 이제 공장이 있는 곳은 이젠 도시 이름도 까먹었는데 거기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많이 가는 데가 아니어서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으러 로컬 시장에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로컬 시장에. 왜냐하면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지인들만 있는. 네. 근데 거기서 먹으니까 또명국 맛도 다른 거지. 먹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태국 향신료를 다행히 그냥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고수 먹어요? 정말 고수도 먹죠. 그러니까 맛이 달라. 방콕에서 이제 그 유명 배고파. 음식점이라 불리우는 데서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궁금하다. 네, 나도 그래서 먹고. 저도 사실 태국 음식 그렇게 많이 먹어본 편이 아니고 그때 태국 가기 처음이어서 그러는데 네. 같이 함께했던 이 조지킴 조지킴님. 국장님이 그때 태국이 3번째인가 4번째였던. 근데 맛이 진짜 강하다고. 확실히 궁금해. 색채가 강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문화죠, 사실. 그 사람이 뭔가 물건을 팔러 오고 사러 오는 것 자체가 자기 생활에서 필요한 걸 팔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걸 팔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싸게 신선한 식품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마트. 대형 마트를 얻었지만 네. 시장을 많이 잃었죠. 아, 네, 그리고 아파트를 얻고 골목을 잃었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놔주는. 네. 근데 시장 같은 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네에 저는 경동시장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봐도 뭔가 좋아요, 되게.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시장 있으세요? 저는 동대문 어쨌든 근데 아. 그 신당 시장도 좀 가까운 편에 있고 네. 저희는 그게 있어요. 그때 얘기했나? 집 앞에 그거 있어요. 황학동 풍물시장. 그렇네. 거기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걸 사러 가는 곳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타임스퀘어라고 그때 그 6, 70년대의 상품들도 있고 막 옛날 것도 있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것 마냥 막 어떤 집은 수입 비타민이나 건강기능 식품 막 많고 어떤 데는 막 뭐 여전히 있고 가죽 제품들 막 되게 많고 막 어른들 옛날 시장 스타일 재밌습니다. 구경 가면. 아키 이 근처에 살죠? 난 대학로 사니까. 그 일요일마다 광장시장 가. 광장시장. 맞아. 광장시장 빈대떡 먹으러 갔잖아. 맞네. 일요일마다 그 필리핀 뭐 열리잖아요. 그래요? 필리핀 마켓 있는데 언제 한번 너무 궁금해서 혼자 이제 점심 먹으려고 갔는데 테이블에 나 혼자 여자고 필리핀 아저씨들이 옆에 앉았는데 내가 막 먹으니까 그 사람들 또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나한테 콜라를 주는 거야. 야, 저는
그쪽에서 필리핀 음식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예전에 남자친구랑 지나가다가 남자친구가 네. 궁금하다고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저는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아. 뭔가 진짜 특이해. 네. 맛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특이한 어. 맛. 그 향신료. 난 필리핀 음식은 제대로 로컬 음식을 못 먹어봐서 아. 저는 태국 음식은 그냥 좋아라 하거든요. 사실 네. 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저기 볶음밥류나 저도. 뭐 쌀국수류나 태국 어. 쌀국수류나 뭐 똠양꿍이라든가 그러고 보니 필리핀 음식점 있나 우리나라에? 팥퐁콜인가 그것도 좋아하고. 태국 음식점 은근 글 많아요. 저기 왜 우리 예전에 아니 필리핀 음식점. 필리핀 음식점 그러고 보니까 있어요? 우리 입맛에 필리핀 잘 안 문화는 맞는 사실은 미국 문화도 많이 섞여 있고 다른 음. 저기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네. 그러게 필리핀 음식점은 본 적이 없네. 그러게. 되게 생각해보니까 동남아 좋다. 음식이라고 말해야 되나? 저기 왜 저 회사 여기 동대문 쪽 밑으로 내려가면 네팔 음식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팔 음식은 맛있죠. 음. 맛있지. 배고파. 배고파지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 오늘 되게 아키랑 되게 알찼어요. 네. 금마무리. 아니 마무리 당장 마무리는 아닌데 아키랑 굉장히 알찼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 얘기 내가- 왜 아나바다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 어. 맥시멀리스트로 야, 너 살다가 그거 알지? 어? 다시 태어났다고 어. 심하게 자각하면 어. 그 순간 다시 지옥문이 와요. 조심해야 돼 우리는 서로 우리는 항상 서로를 만족하는 순간 다시야. 둘이 좀 통하나 봐요. 우리는 저기 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맞아. 그런 면에서 그래요? 질투 나네? 야 졸라 피곤해. 이거 질투를 할 게 아니야. 긍휼히 여기고 가엾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키야? 네. 네. 개고기도 함께 드시죠. 네. 우리 연말에 못 갔네. 예. 우리 마장동 한번 갑시다. 오빠가 계속 생간 먹고 싶다 그랬나? 뭐 나도. 천엽과 간이 어. 훌륭합니다. 생간 먹고 싶어. 고소해요. 거기서 먹으면. 신선함이 다릅니다. 나는 아예 생간보다는 살짝 익힌 거 좋아해. 타닥기 정도. 우리 되게 먹스러운 걸로 마무리를 계속 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다 시장 가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장 음식 얼마나 그치. 맛있습니까? 네. 오늘 좀 그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냉장고 얘기도 그렇고 시장 얘기도 그렇고 막 골목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선택했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돼버리는 습관들 네. 그리고 가치들 가치관들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 어쨌든 아키가 저희 방송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소비 방송에 언젠가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네. 나 미니멀리즘 책 읽어서 어.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던진 한마디가 이렇게 그죠. 파장을 그럼요. 제가 온 회사 직원들 전파하고 있어요. 네. 전파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먹게. 근데 우리가 소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소비하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잘 소비하는 소비하냐. 거냐 보고 그래야 가치도 더 있어요. 그럼요. 모자른 맛이 있어야 살 때 얼마나 행복해. 그럼요. 제가 옛날에 그 폭풍 다이어트 하던 시절에 정말 치킨 한 입의 그 행복. 가치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가장 못 먹을 때예요. 가장 급욕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다들? 저는 현재 금연이겠죠. 나는 모든 전반적인 소비. 그냥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네. 일단 나는 좀 워낙 극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무조건 저 소비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 저도 많이 아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아끼려는 생각은 음.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저도 모으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서 어릴 때 젊을 때 돈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고 빚은 안 질지언정 그냥 근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 필요한 것만 돈을 쓰는. 안 그럴 때도 많지만. 훌륭하시다 진짜. 아닙니다. 아니 이건 훌륭한 게 아니라 쟤나 저 같은 애들은 그동안 워낙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런 거야. 네. 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나마 우리 셋 중에는 박세롬이가 가장 오랫동안 균형 잡혀왔었을지도 그치. 몰라.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아키의 매력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매력 터진다. 그럼요. 왜냐면 굉장히 이런 친구들이 실행력이 강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한번 마음먹으면 그냥 하고. 그리고 야무지게 돈도 모으고 있더라고. 그리고 시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경험치가 많아요. 항상 왜냐면 모든 시도가 성공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 해야지 어쨌든 뭐 실패를 하든 뭘 하든 하는 저는 거지. 당신의 시도를 응원합니다. 시도왕. 시도왕 아키. 우리 제로원님 이런 분들 또 좋아하시겠다. 그럼요. 다 반가워하시겠네. 마무리하는 김에 그 네. 아키님의 그 대청취자 네. 담화 한번 발표해 주시죠. 인사.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미니멀리스트에서
미니멀리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무조건 소비하지 않고 아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지금 카톡 푸사에 보셨나요? 제 그 카톡 푸사? 기 같은 게 있나요? 미니멀리스트에서 정의해놓은 거를 푸사로 해놓고 깨알같이.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래서 항상 수첩에 잠들기 전에 이제 적어봐요. 제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품을 좋아했었나 그동안. 옷도 브랜드는 좋다, 내가 좋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했었나. 그래. 근데 요즘 저는 무조건 신상 나면 무조건 사고, 샴푸도 제가 빅그린 안 쓰고, 만약에 올리브영에 가면 반성하세요. 새로 나온 샴푸 있으면 무조건 사고, 마트 갔는데 뭐 정말 소금 집에 혼자 사는데 소금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무슨 맛의 소금이 나왔다면 무조건 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찬장에 조미료만 해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근데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 왜 폭식도 그렇고 사실은 쇼핑 중독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 내적 존재감이 부실했을 경우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먹어드리거나 사드리는 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중독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안에 알맹이에 대한 그 갈구 찾지 못해서 근데 아까 아키가 말했던 대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뭘 좋아할 때 더 뭘 살 때 더 좋고 이런 걸 아는 게 자신의 기호를 파악하고 기호도 가지고 알고 있군요. 자기 욕망도 알고 필요도 알고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네. 여러분 모두 버립시다. 근데 왜 또 결론은 버립시다. 일단 버려요. 그리고 오늘 박세롬이 오늘 힘든 네. 컨디션 와중에 어땠나요?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집에 가서 네. 나머지 것들을 싹 다 버리겠어요. 루미야, 일단 옷장의 50%를 버려. 그리고 이제를 설치하겠어요. 그림으로 채워. 너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래, 거야. 그래. 그러겠습니다. 아, 선택과 좋아요. 집중하겠습니다. 그치?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지루하면 이제 버리면 돼. 그래, 너 잠깐 빌린 아까 거야. 아니 버리고 그때 또 새로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맞아요. 이 이제를 아이씨 언젠가 내가 또 그림 그리고 싶어질지도 모르는데 맞아. 하고 그러는 순간 이제 안 되는 거죠. 맞아. 저는 오늘 그 박수미 굉장히 엘레강스해 보였거든요. 네. 그 피곤이 덧칠돼가지고 그래도 오늘 활짝 웃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군요. 갑자기 미모 진짜. 아니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여요. 박세롬이. 네, 홀짝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아까 저는 그니까 계속 말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저기 아키가 오기 전에 제가 박세롬이랑 했던 주제들이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요새 그 뭔가 이제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맞아. 많아가지고 그치. 뭐 해야 될 일에 가짓수라든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저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 네, 그 진짜. 머릿속에 찬장을 열고 얼마나 이게 필요한 일이었는지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정리를 해버리면 버려야 되나요? 버린다는 건 반드시 그 일을 안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런가요? 부담을 버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오, 멋있다. 부담을 버리는 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쵸, 이렇게 그쵸. 진행하지? 역시 명 MC.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네가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거야. 버리나요? 이렇게 끝날 때 뽕 하나 맞고 가는 거야. 난 잘했다. 근데 뭐 반응은 없어. 뭐 괜찮습니다. 네. 너무 웃겨.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당연히. 아키의 오빠들 잘 버려요. 아니야 언니들도 있으니까 언니 오빠들. 동생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언니 오빠. 아니야 호칭 생략. 여러분. 여러분 잘 버려요. 여러분 잘 버려요.